1904년 늦가을, 미국 오하이오주에 오벌린이라는 작은 대학 도시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은행 하나가 문을 닫습니다. 근데 이 은행이 망한 이유가 좀 어이가 없어요. 자기들이 가진 돈보다 훨씬 많은 액수를 단 한 사람한테 빌려줬다가 못 받은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대기업 사장도 아니고 땅 부자도 아니고 그냥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 한 명이었어요. 저 앤드루 카네기의 딸이에요. 이 여자가 내놓은 담보가 뭐였냐면 자기가 미국 최고의 철강 재벌 앤드루 카네기의 숨겨진 딸이라는 이야기였어요. 당연히 거짓말이었죠. 아니 개인도 아니고 은행이 어떻게 이런 거짓말에 넘어가요. 오늘은 애나 델비보다 딱 한 세기 먼저 등장한 가짜 상속녀 캐시 체드윅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이 사람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부자처럼 보이는 이미지가 어떻게 진짜 신용으로 둔갑하는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보이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헤이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진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처음엔 와, 이 여자 사기 진짜 잘 쳤다 싶은데 뒤로 갈수록 근데 은행들은 대체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여자가 누군지부터 좀 볼게요. 캐시 체드윅. 이거 본명 아니에요. 본명은 엘리자베스 비글리예요. 1857년에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태어났어요. 팔남매 집안이었고 아버지는 철도 선로를 보수하는 일을 하셨어요. 넉넉한 집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릴 때 한쪽 귀 청력을 잃어요. 말도 좀 어눌해졌고요. 그래서 말수가 확 줄어듭니다. 대신 한마디 한마디를 아주 신중하게 고르는 그런 습관이 생겨요. 친구들은 이 아이를 좀 이상한 애라고 불렀대요. 근데 언니 앨리스가 나중에 이런 증언을 남겨요. 동생이 방에 혼자 앉아서 가족들 서명을 몇 번이고 따라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살에 첫 번째 사기를 칩니다. 방식이 뭐였냐면요. 편지를 한 통 써요. 당신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조금 남겼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당연히 삼촌도 없고 유산도 없죠. 13살짜리가 직접 지어내서 직접 쓴 편지예요. 근데 이게 너무 그럴듯했어요. 동네 은행이 이걸 진짜 상속 통지서로 받아들여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줬냐면 유산 들어오기 전에 미리 쓰셔도 됩니다 하면서 수표를 내줍니다. 수표는 진짜였어요. 은행이 발행한 거니까요. 근데 정작 계좌에는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거죠. 이 아이는 그 돈을 다 써버렸고 몇 달 뒤에 들통이 나서 체포가 됩니다. 근데 처벌이 어땠냐면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이게 끝이었어요. 저는 여기가 이 사람 인생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13살에 이미 은행도 속일 수 있고 설령 걸리더라도 처벌이 그렇게 대단치 않다는 걸 배워버린 거예요. 이 첫 사기가 그냥 어린 시절 해프닝으로 끝나버렸다면 참 좋았을 텐데 캐시는 정반대로 가요. 몇 년 조용히 지내다가 이 성공 공식을 훨씬 더 대담하게 다시 써먹거든요. 그리고 21살 무렵엔 아예 명함을 만듭니다. 자기가 15,000달러짜리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녀라고요. 이거 요즘으로 치면 SNS 프로필에 대놓고 부모님 건물 있음, 상속 예정, 현금 부자 이렇게 써놓은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것에 누가 속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게 진짜로 통해요. 캐시는 상점에 가서 비싼 물건을 고르고 그 물건값보다 큰 금액으로 수표를 써줘요. 그리고 차액은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상인이 좀 이상한데 싶어서 의심을 하면 그 상속녀 명함을 딱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상인들 입장에서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에이, 설마 상속녀가 이 푼돈을 떼먹겠어. 근데 캐시는 정확히 그 설마를 노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는 진짜 고단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요. 캐시는 사람들한테 자기 거짓말을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냥 알아서 믿을 만한 단서만 툭툭 던져줘요. 비싼 명함, 좋은 옷, 여유로운 태도 이런 거요. 그러면 나머지 이야기는 상대방이 알아서 정리를 해줘요. 이 여자 이름이 진짜 많습니다. 엘리자베스 비글리, 리디아 드비어, 마담 마리 라로즈, 캐시 후버, 그리고 캐시 체드윅. 상황이 불리해질 때마다 이름이랑 신분을 그냥 갈아버려요.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름 하나만 검색해도 옛날 기사가 다 뜨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도시 하나 옮기고 이름 하나 바꾸면 전과를 추적하는 게 훨씬 어려웠던 거예요. 이렇게 신분을 거듭해서 세탁하는 과정에서 캐시는 점술가로도 활동을 했고요. 또 결혼도 여러 차례 하고 파트너를 갈아치워 가면서 변신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 1889년에 위조죄로 9년 6개월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4년쯤 지나서 가석방으로 나와요. 사면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당시 오하이오 주지사였던 윌리엄 맥킨리예요.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는 그 맥킨리요. 여기서 한번 짚고 갈게요. 이 사람 이때 이미 전과자예요. 위조로 실형까지 살고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몇 년 뒤에 미국은행이 이 사람한테 수십만 달러를 빌려주게 됩니다. 왜냐면 그때는 개인의 과거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신용정보원도 없고 신용점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신용조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벌어진 일이에요. 가석방된 캐시는 클리블랜드로 돌아와서 이번엔 캐시 후버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바로 여기서 나중에 남편이 되는 리로이 체드윅을 만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됐는지 이번에 그 경위를 좀 자세히 조사해 봤는데요. 이게 자료마다 얘기가 좀 갈려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여러 대중 역사 자료들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캐시가 이 시기에 젊은 여성들을 위한 숙소를 운영하는 점잖은 미망인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다녔는데 사실 그 숙소가 평판이 좀 안 좋은 곳이었대요. 리로이가 거기서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캐시가 그 자리에서 기절하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당시에 그런 소문이 돌았다 정도로만 알려져 있어요. 오히려 리로이 본인이 밝힌 얘기는 좀 달라요. 자기가 허리 쪽 류머티즘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데 캐시가 마사지를 해주면서 가까워졌다 이렇게만 설명했대요. 정리하면요. 이 두 사람이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사실 지금까지도 완전히 밝혀진 게 없어요. 최근에 나온 책에서도 아예 불분명하다고 정리할 정도고요. 근데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리로이 주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결혼이 완전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다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 캐시라는 사람 얘기를 들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리로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입니다 하고 소개했을 때 다들 그때 처음 알았던 거죠. 그리고 리로이는 캐시의 과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요. 이 부분 진짜 캐시답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짠 하고 나타나서 결혼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 깊게 질문하지 않았고요. 이거 벌써 이 사람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 같지 않아요? 그리고 1897년 이렇게 리로이 체드윅이랑 결혼하면서 드디어 캐시 체드윅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 리로이 체드윅이란 사람은 클리블랜드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던 명사였거든요. 그래서 캐시는 이번 결혼을 통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계층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살았던 클리블랜드 유클리드 애비뉴, 이 동네가 당시에 백만장자의 거리라고 불렸대요. 록펠러 가문 같은 부유층이 살던 동네였고요. 이제 캐시는 그냥 부자인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부자들이랑 같은 거리에 사는 의사 부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기라는 게 거짓말 하나로 완성이 안 되거든요. 그 거짓말을 믿게 만들어주는 배경이 있어야 돼요. 좋은 집에 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부자 동네에서 생활하는 그 순간 캐시가 하는 말은 예전이랑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거죠. 이거 요즘으로 치면요. 통장엔 돈이 없는데 강남 고급 아파트에 살고 유명인이랑 찍은 사진 있고 명품 들고 다니는 사람이랑 비슷해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람 말은 조금 더 믿게 되잖아요. 딱 그거예요. 자, 1902년 봄이에요. 여기서 캐시는 인생 최대의 연극을 시작합니다. 캐시가 뉴욕에 가요. 그리고 5번가에 있는 홀랜드 하우스라는 고급 호텔 로비에 앉아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남편의 지인인 변호사 제임스 딜런이었어요. 딜런이 로비에 나타나니까 캐시가 지나가면서 팔을 슬쩍 스쳐요. 딜런이 실례합니다 하는 순간 딱 돌아서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 여기서 뵙네요. 이런 우연이 다 있어요. 우연이 아니었죠. 처음부터 기다린 거예요. 그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덧붙여요. 마침 아버지 집에 가는 길인데 같이 가주실래요? 딜런은 별 생각 없이 캐시랑 마차를 타요. 근데 이 마차가 멈춘 곳이 뉴욕 91번가에 있는 앤드루 카네기 저택이었던 거예요. 이 순간 딜런 머릿속이 진짜 복잡했을 것 같아요. 잠깐, 이 사람 아버지가 카네기라고? 근데 캐시는 아무 설명도 안 해요. 그냥 혼자 저택 안으로 쓱 들어가 버려요. 안에서 뭘 했냐면요. 가정부장을 불러달라고 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힐다 슈미트라는 가정부를 고용하려는데 이 집에서 일했다고 하더라고요. 경력 좀 보려고요. 가정부장이 그런 사람 없다 그래요. 근데 캐시가 안 물러나요. 정말 확실하냐고. 키가 요 정도고 이런 사람이라고 인상착의까지 술술 말해요. 당연히 없는 사람이니까 없다는 대답만 돌아오죠. 그렇게 실랑이를 하면서 30분을 채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응접실이 참 깨끗하다고 칭찬까지 하고 나와요. 카네기를 만난 것도 아니고 카네기 가족이랑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30분을 버린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근데 밖에서 기다리는 딜런은 그걸 모르죠. 캐시는 저택에서 나오면서 코트 안에 있던 커다란 갈색 봉투를 슬쩍 꺼내듭니다. 그리고 마차에 타면서 그 봉투 안 서류가 딜런 눈에 보이게 만들어요. 서류에는 카네기 서명처럼 보이는 글씨가 있었고 액수가 어마어마한 약속 어음이랑 증권들이 들어있었어요. 딜런이 결국 못 참고 물어봐요. 실례지만 아버님이 누구시죠? 그러니까 캐시가 장갑 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면서 아주 조심스럽게 큰 비밀 털어놓듯이 말해요. 자기가 앤드루 카네기의 혼의 딸이고
카네기가 죄책감 때문에 이 거액의 약속어음을 줬다는 거예요. 집 서랍에도 이런 어음이 더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카네기가 죽으면 자기가 막대한 유산을 받을 거라고도 덧붙였죠. 그러면서 딜런한테 부탁까지 해요. 이거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이거 사실상 소문 내달라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냥 들은 얘기보다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이라고 하면 훨씬 더 중요하게 느끼잖아요. 그것도 세계적인 부자의 혼외자식 이야기면 더더욱이고요. 캐시는 딜런한테 소문 좀 내달라고 직접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비밀을 지켜달라고 함으로써 소문이 훨씬 세게 퍼지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지 않아요? 아니 그냥 카네기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맞아요. 저도 그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확인 방법 자체는 진짜 간단하잖아요. 캐시 체드윅이란 사람이 진짜 당신 딸입니까? 이 서류에 직접 서명하신 거 맞아요? 이 두 개만 물어보면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봐요. 이유가 4개였어요. 첫째, 캐시가 이용한 게 혼외 자녀라는 되게 민감한 얘기였잖아요. 이걸 확인하려면 미국 최고 부자의 사생활을 대놓고 건드려야 되는 문제였던 거예요. 괜히 물어봤다가 카네기 심기를 건드릴 수도 있고 자기가 이상한 소문 퍼뜨리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둘째, 서류가 있었어요. 은행가들이 캐시 말만 믿은 게 아니라 실제로 카네기 이름이 적힌 약속어음이랑 증권을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게 위조였다는 거지만 그때는 다들 몰랐던 거죠. 근데 왜 아무도 이 위조를 못 알아봤을까요? 사실 이유가 단순해요. 다들 서류 자체를 꼼꼼하게 뜯어본 게 아니라 그 위에 적힌 카네기라는 이름 석자에 압도돼서 그냥 넘어간 거예요. 셋째, 그리고 이게 제일 무서운 건데요. 캐시가 그 서류들을 자기 집에 직접 두지 않았어요. 클리블랜드에 있는 웨이드파크 은행에 아이라 레이놀즈라는 임원한테 맡겨둡니다. 그리고 레이놀즈한테 증명서를 하나 써달라고 해요. 본인은 체드윅 부인 소유의 증권 500만 달러어치를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레이놀즈는 클리블랜드에서 인품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남편 리로이 체드윅이랑은 절친이었고요. 그러니까 사인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레이놀즈가 확인해 준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봉투를 갖고 있다. 그 안에 든 카네기 성명이 진짜인지는 단 한 번도 확인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은행가들한테는 이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레이놀즈가 보증했대. 보관하고 있다는 확인이 진짜라는 보증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변호사가 믿고 은행장이 믿고 부자 사업가까지 믿으니까 다음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들도 다 검토해 봤겠지. 근데 실제로는요, 다들 다른 누군가가 확인했을 거야 라고만 생각했지 정작 아무도 진짜 확인을 안 한 거예요. 이거 완전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옷이 안 보여도 남들이 다 멋지다 라고 하니까 자기만 이상하다고 말을 못 하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다들 속으로는 좀 이상하다 싶었을 수도 있는데 이미 은행장도 믿고 변호사도 믿는 것 같으니까 자기 혼자 나서서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못 했던 거죠. 이런 걸 경제학이나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증거, 권위 편향 이런 식으로 부르곤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식당 앞에 사람들이 줄 서 있으면 맛집처럼 보이잖아요. 유명한 투자자가 투자했다고 하면 왠지 좋은 회사 같고 은행이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왠지 안전한 사람 같고 딱 그런 느낌이에요. 캐시는 이 구조를 정말 정확하게 파고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제일 결정적인 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자였어요. 캐시가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쳐줬거든요. 대표적인 게 오벌린 은행장 베기스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이사회 앞에서 자백한 내용을 보면요. 캐시가 이런 제안을 했대요. 내 재산의 수탁자가 되어주면 당신한테 연 $10,000를 주겠다. 그리고 은행에는 보너스로 $40,000를 주겠다. 보이시죠? 이 사람 그냥 속은 게 아니에요. 받을 게 있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카네기 유산 나오면 다 갚아주겠지 싶으니까 이걸 위험한 대출이 아니라 남들은 모르는 숨은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캐시는 이 빌린 돈을 조용히 숨겨두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엄청 적극적으로 써요. 보석 트레이만 8칸, 감정가 98,000달러어치를 갖고 있었고요. 40,000달러짜리 진주 목걸이도 있었어요. 집에는 9,000달러짜리 파이프 오르간을 들여놓고 앉으면 노래가 나오는 의자 같은 것도 사요. 1903년 크리스마스엔 피아노를 8대나 사서 지인들한테 선물해 줍니다. 8대요. 심지어 이런 증언도 있어요. 물건값이 너무 싸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버리라고 했대요. 보통 사기꾼이면 돈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캐시한테는 이 과소비가 낭비가 아니라 일종의 사업비였던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렇게 돈을 펑펑 쓰는데 설마 진짜 돈이 없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대출로 산 보석이랑 가구가 두 번째 대출을 받기 위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출로 더 화려하게 살면 세 번째 대출은 훨씬 더 쉬워지고요. 이렇게 새로 빌린 돈으로 이전 빚이랑 이자를 갚기도 했어요.
완전히 폰지 사기랑 똑같은 구조는 아닌데 새 돈으로 옛날 빚을 막는 돌려막기 성격은 분명히 있었던 거죠. 캐시가 이렇게 화려하게 살면 살수록 사기의 규모도 같이 점점 커져갔던 거죠. 아, 그리고 하나 더요. 캐시가 자기 재산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아세요? 뉴욕 변호사 3명이 자기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윌리엄 볼드윈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1년에 75만 달러를 2번에 나눠서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는 사이사이에 잠깐씩 현금이 부족한 거다. 이런 설명이었어요. 말 되죠? 베기스도 납득했어요. 근데 나중에 베기스가 이 볼드윈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보려고 하는데 몇 번을 시도해도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혹시 이 사람 없는 사람 아니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구조가 좀 무서운 게 돈을 많이 쓸수록 오히려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요즘도 똑같아요. 누가 투자금 받아서 고급 사무실 차리고 유명인 불러서 행사하고 비싼 차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아, 이미 잘 나가는 회사인가 보다. 근데 그 화려한 사무실이랑 자동차, 사실 그거 투자자들 돈으로 만들어진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벌린 은행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캐시가 이 은행장한테 처음부터 돈 빌려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영리해요. 처음엔 일을 하나 맡깁니다. 오벌린 칼리지 이사회에서 7만 5천 달러를 좀 빌려와 주세요. 베기스가 그걸 해내요. 그리고 수고비로 5천 달러를 받아요. 그리고 대출은요, 만기에 전액 상환됐어요. 아주 깔끔하게요. 첫 거래는 진짜였던 거예요. 이게 사기의 기본 구조예요. 처음 한 번은 반드시 지킵니다. 그래야 두 번째부터 안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신뢰를 쌓은 다음에 캐시가 본론을 꺼냅니다. 이 은행이 캐시한테 24만 달러를 빌려줍니다. 여기서 안 끝나고 베기스가 자기 개인 돈으로 10만 달러를 또 빌려줘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봤어요. 자본금이 32억인 은행이 한 사람한테 130억을 빌려준 거예요. 4배요. 이건 진짜 캐시가 카네기 친딸이었어도 문제예요. 아무리 믿을 만한 고객이라도 작은 은행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몰빵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즘 한국에서 시중은행이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냥 불법이에요. 은행법 35조에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은행은 한 개인이나 한 법인한테 자기 자본의 20%를 넘겨서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신용위험을 같이 지는 관계까지 다 묶으면 25%가 상한이에요. 20%가 상한인데 베기스는 400%를 내줬어요. 20배를 넘긴 거예요. 왜 이런 법이 있냐면 간단해요. 주식 투자할 때 한 종목에 전 재산 몰아넣으면 그 종목 하나 흔들릴 때 계좌 전체가 같이 흔들리잖아요. 은행도 똑같아요. 한 사람한테 몰아주면 그 사람이 못 갚는 순간 은행 전체가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금융에서는 집중위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은행이 넘어가면 피해가 은행장 선에서 안 끝나요. 그 은행에 등록금이랑 생활비랑 노후자금 맡겨둔 평범한 예금자들이 다 같이 위험해지는 거죠. 실제로 이 사건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이 오벌린 칼리지 학생들이랑 동네 주민들, 그리고 학교 YMCA였어요. 게다가 베기스는 이 24만 달러를 이사회에 보고도 안 하고 내줬어요. 나중에 이사들 앞에서 직접 자백합니다. 절차를 다 건너뛴 불법 대출이었다고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 그때는 지금이랑 상황이 좀 달랐어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913년에 생겨요. 예금자 돈을 지켜주는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1933년에 생기고요. 근데 이 사건은 190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같은 예금 보호 장치가 아예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행을 대하는 신뢰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은행이 망한다는 소문만 돌아도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서 돈을 다 빼가고 현금 부족한 은행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소문이 퍼지고 예금자들이 몰려오고 은행은 문을 닫아요. 나중에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걸로 계산된 금액이 얼마였냐면요. 1달러당 2센트가 안 됐어요. 사실상 전액 날아간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볼게. 이렇게 은행이 파산한 건 은행 책임도 있지 않냐는 건데요. 캐시의 거짓말이 물론 잘못된 거지만 고작 한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은행이 망할 정도까지 되었다는 건 은행의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냐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말과 서류를 과하게 믿고 그 한 명한테 돈을 몰아주고 그 과정에서 검토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은행의 내부 관리 실패가 같이 만들어낸 결과인 거죠. 결국 한 사람의 사기가 은행 하나를 통째로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2년 넘게 잘 굴러가던 이 사기, 왜 갑자기 무너졌을까요? 여기서 결정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보스턴균교 브루클라인의 금융인 허버트 뉴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캐시를 소개해 준 게 누구였냐면요. 목사였어요.
클리블랜드 유클리드 애비뉴 침례교회, 록펠러가 다니던 그 교회예요. 캐시가 이 교회 목사를 찾아가서 돈 구할 때를 좀 알려달라라고 상담을 해요. 클리블랜드 은행들은 쓰기 곤란하다면서요. 자기 사정이 알려지는 게 싫다고요. 목사가 보스턴에 있는 자기 형제 변호사한테 연결해주고 그 변호사가 자기 고객인 뉴턴한테 연결해줍니다. 보세요. 이 연결고리에 사기꾼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선의였어요. 근데 캐시는 그 선의를 타고 이동한 거예요. 뉴턴이 캐시한테 사업자금 7만 9천 달러, 개인 돈 2만 5천 달러, 합쳐서 10만 4천 달러를 건넵니다. 근데 캐시가 여기에 이자를 어마어마하게 붙여서 19만 800달러짜리 약속어음에 서명을 해줘요. 10만 달러 정도 빌리고 19만 달러 넘게 갚겠다는 거예요. 뉴턴 입장에서는 완전 남는 장사처럼 보였겠죠. 근데 캐시가 계속 돈을 안 갚으니까 뉴턴이 슬슬 주변을 조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말고도 캐시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걸요. 결국 1904년 11월 2일 뉴턴이 19만 800달러 돌려달라면서 소송을 겁니다. 이 소송이 시작되면서 캐시가 담보라고 내세웠던 카네기 명의 서류들도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가요. 그리고 12월 드디어 그 봉투를 엽니다. 결론이 진짜 허무할 정도로 간단해요. 가짜였어요. 앤드루 카네기가 직접 밝혀요. 자기는 그 여자를 모른다고요. 그리고 지난 30년 동안 약속어음에 서명한 적도 없다고요. 그런데 이 사기가 무너진 방식이 좀 허무합니다. 회계 감사도 아니었고 필적 감정도 아니었어요. 그냥 카네기 본인한테 확인을 한 겁니다. 그게 다예요. 나중에 카네기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누구라도 자기한테 한 번만 물어봤으면 이런 일은 아예 없었을 거라고요. 2년 반이었어요. 그 확인 한 번을 안 해서 2년 반이 걸린 거예요. 사건이 터지니까 캐시는 뉴욕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 마지막까지 캐릭터가 일관돼요. 기자들이 호텔 앞에 진을 치니까 변호사 사무실 7층 뒷창문으로 빠져나가서 화재 대피로를 타고 옆 건물 옥상 난간을 걸어서 도망친 적도 있어요. 며칠 뒤에는 마차 8대가 쫓아오니까 마부한테 이래요. 빨리 달려요. 과속으로 잡히면 벌금은 내가 낼게요. 그렇게 30분을 돌다가 결국 호텔 브레슬린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904년 12월 7일 저녁 그 방에서 체포돼요. 연방보안관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캐시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제가 지금 너무 아파서 못 일어나겠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많던 돈이요.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못 찾았어요. 당시에 20살쯤 되던 아들 에밀이 현금이랑 보석을 미리 오하이오로 옮겼을 거라는 의심은 있었는데 끝내 입증이 안 됐어요. 브리셀 은행에 있다, 유럽에 부동산을 샀다, 별별설이 다 돌았는데 전부 추측이었고요. 결국 채권자들이 받아낸 거라고는 유클리드 애비뉴 저택 경매대금 정도였어요. 은행이랑 금융인들이 들고 있던 카네기 증권은 휴지 조각이 됐는데 그 돈으로 산 물건들도 그 돈 자체도 대부분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리로이 체드윅은요. 스캔들이 터졌을 때 이미 딸이랑 유럽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체포된 뒤에도 몇 주를 더 머물러요. 파리, 브뤼셀, 베를린을 돌다가 12월 말에야 배를 타고 1월 1일에 클리블랜드 감옥에서 아내를 처음 마주합니다. 그 면회에서 캐시가 계속 이 말만 반복했대요. 나 믿어줘. 다 거짓말이야. 날 믿어줘. 남편은 이렇게만 답했고요. 그러길 바랄 뿐이요. 근데 캐시는 체포된 뒤에도 자기가 카네기 딸이라고 말한 적 자체가 없다고 부인해요. 자기가 먼저 그런 얘기를 꺼낸 적은 없다는 거죠. 어쩌면 캐시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소문을 만들어낸 거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캐시는 카네기 서명을 위조한 서류를 담보로 써서 그걸 바탕으로 실제 돈을 빌렸던 사람이에요. 1905년 3월 드디어 캐시 체드윅 재판이 열려요. 근데 이 재판을 진짜 앤드루 카네기가 직접 참석을 해요. 카네기가 위조 약속어음을 직접 보고는 철자랑 문장 부호까지 다 엉망이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취지로 말합니다. 이런 서류를 보고도 내가 직접 쓰고 서명했다고 믿었다면 그건 전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요. 이 말 좀 곱씹어보면 무서워요. 내 서명이 정교하게 위조돼서 다들 속았다가 아니에요. 이렇게 엉성한 걸 보고 내 거라고 믿었다는 게 창피한 일 아니냐라는 거예요. 결국 배심원단이 기소된 16개 혐의 중 7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7만 달러가 부과돼요. 징역은요. 당시 신문들 대부분은 10년으로 기록하고 있고 후대 자료 일부는 14년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든 10년이 넘는 장기형이었습니다. 캐시는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법원까지 갔지만 거기서도 막혀요. 그리고 1906년 1월 오하이도 주립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리고 1907년 10월 10일 감옥에서 사망합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이 캐시의 50번째 생일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 여기서 안 끝납니다.
은행장 베기스는요, 캐시를 찾아가서 무릎까지 꿇고 빌었대요. 내 돈은 됐으니 은행 돈만 갚아달라고요. 내 명예만 좀 지켜달라고요. 그러다 못 받고 돌아섰고 은행법 위반으로 체포됐고 며칠 동안 식사를 거부하다가 1905년 2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22살이던 출납 책임자 아서스 피어는 7년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금을 잃은 오벌린 칼리지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자기 사정을 근처 마을 목사한테 얘기를 해요. 그 목사가 카네기한테 편지를 씁니다. 카네기가 어떻게 했냐면요. 익명으로 15,000달러를 보냅니다. 학생들이랑 주민들 손실 메우려고요. 이듬해 학교 총장이 감사 인사를 하러 뉴욕에 찾아가요. 그런데 카네기가 먼저 도서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고 12만 5천 달러를 기부합니다. 1907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120년가량 지난 지금도 오벌린에 서 있다고 합니다. 이름을 도용당한 사람이 결국 그 피해를 갚아준 거예요. 캐시 체드윅. 이 사람 거짓말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을 그냥 천재 사기꾼 이야기로만 끝내버리면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자료 찾아보면서 저 되게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캐시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 중에 순진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베기스는 수탁자 보수 연 10,000달러랑 은행 보너스 4만 달러를 약속받은 상태였고요. 뉴턴은 10만 4천 달러 빌려주고 19만 800달러짜리 어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진짜 최대 피해자는 오벌린 은행이 아니었어요. 피츠버그의 제임스 프렌드라는 사업가한테 79만 8천 달러를 빌렸거든요. 근데 이 프렌드라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카네기의 오랜 사업상 경쟁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해석이 있어요. 프렌드는 속은 게 아니라 계산을 한 거라고요. 이 여자가 못 갚으면 담보로 잡힌 카네기 재산을 자기가 가져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캐시가 판 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남들은 모르는 기회였던 거예요. 그리고 다들 캐시의 비싼 옷, 좋은 집, 사치스러운 소비를 보면서 그게 진짜 재산이 있다는 증거라고 착각한 거죠. 근데 이거 12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적용돼요. 유명인이 투자했다고 그게 안전한 회사인 건 아니잖아요. 창업자가 명품 입고 고급 사무실에서 일한다고 해서 회사에 현금이 많다는 뜻도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이 투자했다는 사실도 그 상품이 검증됐다는 뜻은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진짜 무서운 지점이 따로 있다고 봐요. 가짜 서류가 엄청 정교했던 게 아니라 오히려 카네기 본인이 직접 보고 황당해할 정도로 허술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서류 자체를 꼼꼼히 뜯어본 게 아니라 서류 위에 적힌 카네기라는 이름 석자만 보고 판단을 끝내버렸어요. 생각해보면 이상하잖아요. 은행에서 이 정도 큰 돈을 빌려줄 땐 보통 담보 가치도 꼼꼼하게 따지고 서류 진위도 확인하고 절차를 몇 단계씩 거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 모든 절차를 카네기라는 이름 하나가 다 건너뛰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보다 자기가 이 거래로 얼마를 벌 수 있는지부터 먼저 계산해버렸고요. 결국 캐시가 은행에 내놓은 제일 강력한 담보는요. 위조 약속어음이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부자일 거야 라는 사람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믿음. 그게 진짜 담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모니 파일은 이겁니다. 누군가한테 돈을 맡기거나 투자하기 전에는요.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해 보이는지가 아니라 내가 직접 뭘 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남이 이미 확인했겠지 이렇게 가정하면 안 돼요. 캐시 체드윅을 믿었던 사람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라 레이놀즈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베기스도요, 뉴턴도요. 누군가는 확인했겠지. 오늘 이야기 재밌게 보셨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헤이즐의 모니파일 X, 헤이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이상한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게 다음 모니파일에서 또 만나요.